안녕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어주는 굿 리스너 13회를 시작합니다. 어떤 한 주를 보내셨나요? 한 주는 너무 머네요.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저는 어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바로 다음 원고를 조금 그렸고, 그리고 지금 막 일어났어요.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조금 하다가 밥을 먹고 낮잠을 잤죠. 지금 시간이 금요일 1시 30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요. 이상한 얘기를 했군요, 또. 오늘은 몇 가지 광고를 먼저 하고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네이버 웹툰에 연재하고 있는 만화 진눈깨비 소년의 컬러링 시트 10점이 현재 그라폴리오에 무료 배포 중입니다. 정확히는 그라폴리오 마켓이고요. 아직 이 그라폴리오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라폴리오는 일러스트레이션 전문 플랫폼입니다. 그림 작가들의 프로필과 갤러리 등을 보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의 배경화면이나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그림 그리시는 작가분들이 연재물을 진행하는 스토리픽이라는 그런 컨텐츠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라폴리오가 있고 그라폴리오 마켓이 있는데요. 그라폴리오 마켓에 진입하시면 배경화면이라든가 스티커, 컬러링 시트 등의 판매 유형이 상단에 보이실 겁니다. 여기 컬러링 시트로 가시면 최상단에 우리 모두의 성장소설 진눈깨비 소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많이 받아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이 그라폴리오에서 새로운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7월까지 연재를 계속할 계획인데요. 굿 리스너라는 이 라디오와 같은 이름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그림으로 그려드리는 겁니다. 벌써 엄청난 양의 사연이 밀려 들어와서 저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그 굿 리스너 사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연이 없는 날은 책을 읽어드린다고 약속했는데 언제쯤에나 책을 읽어드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게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로의 첫 발걸음을 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사연이 방송으로 나간 그 다음 주에는 저도 첫 출근이라는 것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 사연을 적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마음의 여유가 없어 실행에 옮기질 못했습니다. 저는 취업이 확정되긴 했지만 아직 학교는 졸업이 확정되지 않은 8월 졸업 예정자입니다. 아직 졸업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학과 내에서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필기 수업을 듣기 싫어서 영어 점수로 대체하려다가 졸업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졸업하기 위해선
토익 800점 이상의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독학으로 하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24시간 중 공부한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졸업을 못해서 직장까지 잘못될까봐, 일이 꼬일까봐, 점수가 나오더라도 직장에 적응을 못할까봐 등등 고민이 몰려오면서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 시간은 어영부영 보내면서 바쁜 척이란 바쁜 척은 혼자 다 하게 되더군요. 그러다가 오늘 마침 토익 시험이 끝나 가벼운 마음으로 노트북 앞에 섰습니다. 제가 군 리스너에 보내는 첫 사연이니만큼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경위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제 자신을 채찍질하는 성향, 어떤 일이든 혼자 해결하려고 힘들어도 혼자 끙끙 앓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진눈깨비 소녀는 참 소중합니다. 진눈깨비 소년을 처음 접하게 된 게 언제일까요? 아마 작년 여름쯤 아니었나 싶네요. 왠지 모를 이끌림에 진솔을 클릭했고 저는 단번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건 참 기분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기에 아름다운 애틋한 기억. 진소는 그때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지금과 비슷하게 소위 찡찡거리는 글을 당시 제가 활동하던 그림 카페에 올렸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림 그리는 것은 제 취미입니다. 사춘기이기도 했고 그때 다른 카페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저답지 않게 힘들다는 글을 올렸었는데 그때 제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눈깨비 소녀는 제 성향을 알고 이해해주며 어른스럽게 저를 보듬어준 사람과 그때 그리고 그 느낌들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아니 기억난다기보단 좀 더 직감적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대사 하나하나, 풍경 하나하나가 제가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일이니 제 기억이 미화되었을 수도 있고 왜곡되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 5살 위였던 그 사람이 제게는 너무나도 어른스럽게 느껴졌었는데 전 그때 그 사람이 나이가 되어 있어도 여전히 아이더군요. 나이는 역시 숫자에 불과한가 봅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성적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엔 정말 감성적이고 또 그런 것들을 좋아했었는데 요즘엔 감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 진소가 제게 감성을 다시 일깨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감성적이었던 그 시절이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건이나 인물들이 시간이 흘러 재조명을 받고 재평가를 받는 일은 흔한 일이죠.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언제나 제 안에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눈깨비 소년 역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연이 나간 며칠 뒤엔 직장에 적응하느라 또 정신없게 살아가게 되겠지요. 제 자신을 채찍질하고 때론 못살게 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요일마다 진눈깨비 소년으로 그리고 군 리스너로 삶의 여유를 되찾게 돼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회사에 가셨겠네요. 어떤 느낌인가요? 처음 회사에 가서. 물론 저도 회사에 다녔습니다만 그 첫날을 지금 떠올려 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사실 저는 처음 그 사회 경험을 한 게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영화 현장에 먼저 갔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사 시네라인 2라는 영화사에 갔었는데 그 친구를 제작했던 영화사죠. 음, 그 영화사가 언덕에 있어요. 그게 무슨 역인지 잊어버렸네요. 음, 그 역에 내려서 한 5분인가 10분 언덕을 올라가면은 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사무실 그 앞쪽에는 그 감독 사무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는 그 영화 마라톤 사무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 마라톤 사무실에서 처음으로 조승우 씨를 봤죠. 그리고 그 안쪽에 그 제가 연출부로 있었던 청년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 연출부 형들이 사무실에서 담배를 폈어요. 그래서 문을 열자마자 그 자욱한 담배 연기를 뚫고 그 책상에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앞에 있던 그 백반집 김치 두루치기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네.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음, 아무튼 무슨 얘기인가요? 네. 나이가 들면 이성적이 된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음, 나이가 들었는데도 감정적으로만 일을 대처하는 사람을 보면 전 사실 화가 납니다. 가장 좋은 건 역시 균형 감각을 갖는 거겠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시소 같은 걸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낮에는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밤이 되면 무거웠던 이성이 내려가고 반대편에 그 감성적인 마음이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밤에도 카톡으로 업무를 지시한다면서요. 물론 그런 지시를 하는 사람도 참 안 되긴 했습니다. 그 사람도 그 시간까지 일을 해야 하니까요. 회사는 그 상사가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음, 좋은 상사를 만나면 좋은 회사에 다니는 기분이 들고 또 더러운 상사를 만나면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지죠. 이 회사라는 이름이 그 회사원의 감성과 감정을 파괴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개인의 이름으로라면은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이 회사의 탈을 쓰면은 서슴없이 할 수 있죠. 좋지 않아요? 예. 스스로에게도 회사에게도 좋지 않아요. 그 최근 그 옥시 사태가
불거지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개인과 개인의 문제였다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일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회사라는 그 조직이기 때문에 사태가 어, 이렇게까지 악화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그건 좀 다른 얘기고요. 음,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회사에서 누군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말려들어서 회사를 그만두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 이런 사연도 읽었, 읽었습니다만, 당신 때문에 누가 화가 난다면 어, 그 사람 보고 나가라고 하세요. 물론 회사에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보다 음, 어쩌면 그 당신의 회사에서 뭔가 잘못 이해하고 당신을 뽑았을 수도 있어요. 당신에 대해 잘 몰랐거나. 어, 그래도 책임을 져야 해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당신, 당신에게 더 맞는, 그 더 잘 맞는 회사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이 회사에서 가로챈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 기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상사가 당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면 너나 똑바로 하라는 자세도 좀 필요합니다. 어차피 상사도 봉급쟁이, 당신도 봉급쟁이, 당신이 상사를 열받게 한다고 당신을 때리진 못해요. 욕하면 당신도 욕하세요. 뭔가 집어 던지면 당신도 뭔가 집어 던지고요. 10시가 넘어서 상사에게 카톡을 받으면 당신은 새벽 2, 3시에 카톡을 하세요. 잠을 못 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제발 더럽고 치사하다고 회사를 그만두지 말고, 좀 더 개겨보는 겁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상사와 싸우는 와중에도 봉급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용할 건 이용해야죠. 그리고 그런 그 기록들을요, 열심히 모아두셔야 해요. 카톡도 다 저장해 두고요. 그 혼자 그만두지 마세요. 욕을 들었으면은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다 담아두고, 회사의 비리 같은 것들도 다 그 저장해 두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어메리칸 뷰티라는 영화에서 그 케빈 스페이시가 회사에 잘리잖아요. 그때 그 상사의 비리를, 그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한 뒤에 아, 엄청난 퇴직금을 받아서 집으로 옵니다. 사실 봉급을 계속 받으면서 노는 거죠. 영화를 한번 보시고 한번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사나 회사의 비리를 모두 공개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마 회사는 당신을 위해 상사를 자를지도 모릅니다.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국어를 밀려 쓰는 바람에 입시를 1년 더 하게 된 재수생입니다. 하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저는 고3 때는 문과였지만 재수를 하면서 이과로 전과를 했고 단기간 내에 꽤나 상위권에 들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기특한 일입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저는 그걸 일부러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나 친구들에게 굳이 그 사실을 말하고 다녔습니다. 사실 거짓말도 조금 아니 많이 섞였죠. 수학이 왜 어렵냐? 물리 진짜 재밌어. 이런 식으로요. 사실 물리도 수학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천재인 양 한낱 허세에 불과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바로 어제 일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영어 선생님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또 자기 자랑을 해버렸습니다. 생명과학이 뭐가 어렵냐고요. 그런데 갑자기 왜 꼭 그 순간에 그래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끄러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꼭 내 자랑을 해야만 했지? 왜 나는 자랑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지? 왜 꼭 나보다 성적이 낮은 친구 앞에서 내 자랑을 해야만 하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 건방진 거지? 너무도 갑자기 제 자신이 혐오스럽고 싫어서 집에 와서 일기장에다가 제 욕을 한 장 꽉 채워 적었습니다. 허언증 환자, 쓰레기, 욕도 많이 나왔죠. 일기장에는 결론은 그냥 나는 가만히 숨죽여 살고 나대지 말라는 것이었지만 이렇게 제 목소리를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억압하는 것은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제가 그런 인간이 됐는지, 아니, 왜 그런 인간인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열등감이 심했습니다. 언제나 남들에게 더 우월해 보이고 싶고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이고 싶고 마치 세상의 주인공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언제나 행동의 선택 기준은 남들의 시선이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긴장해 있고 마치 저는 현대인들과는 다른 인식을 가진 양, 주워들은 얘기를 저의 지식인 양 잘난 체를 하기도 하고 사실 저는 좋은 집안에서 자라 걱정 없이 자랐지만 남들과는 다르게 보이고 싶어 입양이 됐다는 둥, 사실 가난했다는 등 없는 얘기도 많이 지어내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로맨틱한 행동을 하는 것은 자랑하듯 떠벌리고 다니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어디까지가 허언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도 헷갈립니다. 저는 제 주위 사람들을 정말 많이 아낍니다. 제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저는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가 남들이 봤을 때 멋있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제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듯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제가 아닌 천재인 제가 아닌 로맨틱한 제가 아닌 그냥 저로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어도, 천재가 아니어도, 로맨틱하지 않아도 그냥 저이기 때문에 저를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외부가 아닌 내부로 눈을 돌려야겠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봐야겠습니다. 저를 저로서. 작가님의 진서 언제나 잘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단행본이 나온다면 사서 읽어볼 웹툰 1위입니다. 군 리스너도 너무 좋고요. 사실 고민이라는 것이 말을 하다 보면 혼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의 말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자신이 그것을 직접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 입시 때문에 바빠도 작가님 웹툰은 꼬박꼬박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드린 말씀을 다 하셨네요. 그래요. 강박. 누구나 강박이 있죠. 누구나 강박이 있어요. 그 인스타에 사진을 찍어 올리시는 분들 보면은 물론 솔직한 사진도 많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그 자신에게 이쁜 각도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 폴더에 들어가면은 그 매우 비슷한 각도와 포즈에서 찍은 사진들이 주류를 이룰 때가 많아요. 그것도 일종의 강박이라고 할 수 있죠. 각도에 대한 강박.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뻐 보이고 싶죠. 잘생겨 보이고 싶고. 재수를 하신다고요. 재수를 하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고 또 깊어지고 그만큼 쓸데없어진다고 하더군요. 저는 재수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재수생의 마음을 뭐 아주 깊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동병상련이라고 그 제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재수생들은 재수생들끼리의 그 어떤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인정과 교류가 있는 것 같았어요. 불과 1년 차이인데도 대학교 때는 그게 참 컸어요. 한 살 차이라는 것이. 지금에서는 뭐 한 살, 두 살이 뭐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막 그때 그 대학에 입학했을 때의 재수생과 저와의 그 느낌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예. 훨씬 형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강박에 대해서 조금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부를 부인하기는 힘들어요. 남들에 비해서 좀 심한가 보다. 아니어도 되는데 뭐 그 정도만.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런 강박이 어쩌면은 당신을 당신으로서의 그 존재를 세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강박도 일종의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모두 죽이면은 정말 물컹물컹해질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도 나를 지탱하는 하나의 뼈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도 괜찮아요. 뭐 어쩌겠어요. 아무쪼록 남은 재수생활 무탈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진소의 밤이 되면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러 가듯이 진눈깨비 소년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별표와 댓글, 캡처도 잊지 않고요. 저는 홍대 인근에서 이른바 인디 밴드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진눈깨비라는 제목의 새로운 곡을 썼습니다. 물론 작가님의 웹툰에서 영감을 받은 건데 처음엔 웹툰 속에 등장하는 노랫말 전부를 곡으로 해보고 싶었지만 그게 쉽지 않더군요. 음절을 나누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욕심을 버리고 드디어 마음에 들게 곡이 나왔어요. 이렇게 작가님께 사연을 드리고자 하는 건 인용된 두 단락의 가사를 사용해도 될지 조심스레 묻고 싶어서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당연히 인용 구절에 대해선 꼭 밝히고요. 괜찮으시다면 이렇게 노래해도 될까요? 참 저희 밴드명은 스몰타운입니다. 3인조 록밴드고요. 6월 중에 첫 번째 앨범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진눈깨비는 미수록일 겁니다. 좋은 만화 늘 고맙습니다. 많은 힘이 되고 있어요. 건강하세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스몰타운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유튜브에 곡이 있나요? 예, 물론 가사를 쓰셔도 됩니다. 기대가 되네요. 노래도 꼭 들어보고 싶고요. 곡이 나오면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스스로 자신을 인디밴드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인디라는 말이 오히려 자신을 묶는 어떤 밧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밴드죠, 락밴드. 당신들을 누군가 인디 밴드라고 하든 뭐 무슨 밴드라고 하든 그거는 그 당신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고요. 자신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세계적인 락밴드처럼 그렇게 노래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오블리비아떼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가끔씩 스스로에게 손편지를 쓰곤 합니다. 써놓고 한 몇 달쯤 뒤에 다시 읽어봅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잘 아는 사람에게 받은 위로라서 그 위력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저의 편지를 듣기 위해 카페길만에 글을 씁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작은 공감과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반말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 친구야. 밥은 먹었니? 맛있었니? 오늘 하루는 어땠니? 오늘 기분은 어땠니?
나는 오늘도 도서관에 갔어. 어제와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어제와 같은 책을 펴고 공부를 했어. 여전히 옆 사람 팬소리는 컸고 열람실 공기는 쾌쾌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나에게 익숙한 일상이 됐어. 분명히 이것도 그리워질 순간이 오겠지? 한없이 예민해진 내 성격을 보면서 시험이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합격하면 다시 밝고 행복했던 나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고 마음을 다독여 보지만 수험 생활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제 이게 내 성격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해. 나를 잃어버리게 되진 않을까? 그게 가장 큰 걱정이야. 오늘 점심에는 숟가락을 들고 생각했어. 이걸 다 먹으면 졸리겠지. 나는 언제쯤 죄책감 없이 잘 수 있을까? 그래도 공부하는데 밥이라도 든든히 먹어야지. 그러면서 동시에 마지막 남은 한 숟갈을 입에 우겨 넣었지. 친구야, 이 시간들은 언젠가 끝이 날 거야. 그리고 너는 꼭 붙을 거야. 발소리도 쿵쿵 내면서 걸어 다닐 수 있고, 감기 걸리면 콧물도 시원하게 풀 수 있게 될 거야. 심심하면 친구랑 만나서 밥도 먹고, 주말이면 더는 못 자겠다 싶을 만큼 퍼질러 자게 될 거야. 아, 어쩌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가라앉아 있진 말자. 너무 억울해하지는 말자. 죽었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지 말자. 너는 지금도 살아가는 중이야. 그릇에 무언가를 채우기 전에 그릇을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드는 중인 거야. 아무것도 늦지 않았어. 가끔씩 혹은 자주 지치고 외롭고 힘들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내가 온 마음 다해서 응원해 줄게. 끝까지 너를 믿을게. 매일 잊지 않고 너를 생각할게. 너의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길. 행쇼. 네. 고 신해철 씨의 노래가 떠오르네요. 예전에 중학교 땐가 거실에 오디오가 있어서 엄청나게 큰 볼륨을 틀어 제껴서 신해철 씨 솔로 앨범을 들으면서 그 전자 기타를 치는 흉내를 내고 있었는데 그 볼륨이 얼마나 컸는지 엄마가 현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도 못 들었나 봐요. 투명 기타를 치다가 곁에 있는 엄마를 발견하고 엄청 창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엄청 웃겼을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나요? 전 고등학교 때 그 등 떠밀려간 청소년 수련원에서 한번 그 편지를 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편지를 써서 집으로 보냈고 제가 집에 도착해서 그 편지를 받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뭐라고 썼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다만 그 우체통에서 제가 보낸 편지를 뜯어서 읽던 그런 감흥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재미있어요. 매일 매일 이렇게 자신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런 자신에게 뭐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적었을 뿐인데도 마치 전혀 다른 사람에게 받은 편지인 마냥 아,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 읽으면 정말 재미있어요. 신기한 느낌이에요. 전혀 또 새로운 자신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런 노랫말 있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도 기회가 있을 때 자신에게 한번 뭐 길지 않더라도 쪽지처럼이라도 그런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힘든 시절이죠. 청년들에겐 취업에 대해서 또 30대에 있어선 결혼 문제도 있고 월세도 있고 아무튼 40대에게도 제가 보기엔 40대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50대는 이제 은퇴를 걱정할 나이잖아요. 60대는 은퇴해서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착잡한 느낌이 들 것 같고요. 이런 그 나이에 대비를 해서 역시 일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물론 그게 꼭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은, 물론 도움이 된다면은 아주 이상적이겠지만, 전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가 재교육인 것 같아요, 역시. 그 사실 말해서 그 정부는 현재 직업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어, 많은 대비를 하지 않았잖아요. 때문에 직장을 나왔을 때 자신의 기술로 다시 취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대는 빠르게 변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인력들을 재교육해서 재배치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큰 노력이 필요하죠. 자신의 삶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뭐 매일 야근하고 주말 휴일까지 근무하는 와중에 새로운 직업 교육을 받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직장을 나오게 되면은 그 나온 인력들에 대해서 그 사려 깊은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뭐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엔딩곡은 오스트리아 출생의 미국 바이올리니스트 프리츠 클라이슬러가 연주한 1938년에 연주한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 많이 들어서 조금은 촌스러운 그럴 수 있는 음악인데도 뭐랄까 마지막까지 듣고 있으면 기분이 아주 잔바람에 일렁이는 그 들판에 선 기분이랄까요. 옛날 생각도 좀 나고요. 음악이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이 멋진 곡을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많은 사연과 함께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드 프라이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